장팀장님께서 구세청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부분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으셔가지고 막걸리의 어떤 다양화 개성 이걸 이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 다양화와 개성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막걸리 양조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현재 우리 막걸리 양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 다방면에서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자료를 만들까 싶어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챗GPT 거기다가 이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만 이렇게 챗GPT가 목차를 작성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 챗GPT가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시키면 잘하겠다 싶어서 내용을 자세하게 쓰라 했더니 내용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그걸 발표할까 하다가 제가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오로지 저희 창작물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다방면에서 요즘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저희 양조 기술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리 이 진일보해서 우리 막걸리 산업이 좀 더 확장되고 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가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변화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내재적인 동력이 있고 외재적인 동력이 있고 내재적인 동력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욕망 중심 그러니까 막걸리 술맛이 계속 변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민족 한민족의 어떤 기호성의 변화 막걸리에서 추구하는 맛과 향의 변화 어떤 기호성의 변화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막걸리 맛이 변한 일종의 이제 내재적 요인이죠. 그 외에 어떤 기후가 변해가지고 특산물 원료가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에 비해서 누룩이 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욕망이나 요구에 따라서 술이 변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재적 요인 사실은 이렇게 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외재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외재적 요인은 시대적 어떤 강압이나 규제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제도권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규제와 세금, 뭐 국세청에서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금을 딱 매겨버리면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하는데 세금을 매기면 그쪽 방향을 못 가게 됩니다. 아니면 그쪽 방향을 가게 하면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술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죠. 그걸 저는 이거는 외재적 요구라고 외재적 어떤 요인에 따른 술의 변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막걸리 변화는 크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 조선 시대까지는 거의 내재적 요인 물론 금주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주령이 있어가지고 술을 못 믿게 하거나 술 마시는 사람 뭐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욕망, 자연스러운 욕망에 따라서 술은 마음대로 빚었습니다. 특히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막걸리 제법이 주세법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원료도 써야 된다 정해져 있지만 실제 조선시대까지는 막걸리의 제법의 제한은 거의 무제한이었습니다. 어떤 원료도 써도 되고 어떤 방법도 내가 쓸 수 있었고 인간의 욕망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내재된 욕망 위주로 막걸리가 변해왔다면 일제부터 이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이 바뀌었던 거죠. 일제 이후 해방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쌀이 없어가지고 쌀로 술을 못 빚게 한다든지 그런 외재적 요인들이 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와서 우리 방금 이제 장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이 면허도 많이 내고 그 제조의 주체가 이제 젊은 MZ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소비의 주체도 MZ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스러운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그런 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이 반영된 내재적인 그런 변화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는데 주세법이 좀 많이 이렇게 풀어지면 더 막걸리가 진화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다 이렇게 못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20% 이상 못 쓰게 하고 왜 20%밖에 못 쓰게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20% 써가지고 과일 향이 제대로 나는 막걸리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그렇죠. 예. 뭐 오늘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막걸리 진화 형태를 보면 고대와 조선까지는 거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근데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면허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뭐 가양주가 소실되고 양조장이 대규모로 제일 주목할 부분이 조선주를 일제가 조선주는 그 한국술은 계량의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주세력이나 조선 주소서에 보면 딱 그렇게 문구가 나와요. 이 조선주들은 품질이 열악해가지고 계량을 해야 된다. 이 마들은 뭐 술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연미가 있고 복잡하고 다양성을 추구했던 거고 일본은 뭐 아시죠? 그 이야기가 기니까 이제 생략하자면 어쨌든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척도가 다른데 이제 그 하나의 척도를 보면서 계량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그 뒤로 뭐 약주를 청주로 부르게 한다든지 최근에 또 그 뭡니까 희석식 소주가 소주의 원조다라고 광고까지 하는 일제 때 희석식 소주가 처음 나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게 소주의 원조다 이렇게 광고도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질곡의 역사 때문에 뭐 최근에 공식 행사에서 사케가 우리 전통주로 둔갑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곡의 역사가 있지만 최근 와서 이렇게 봤을 때 2010년도에 한번 막걸리 붐이 불었고 최근에 와서 가장 그 강력했던 게 이제 소규모 양조장이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가 되고 코로나라는 게 뭐 반갑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유행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막걸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됐고 새로운 유행이 창출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에 일제 때부터 외제적 요인으로 있던 게 규제가 좀 더 많이 풀리면서 허용이 되고 그리고 막걸리는 더 이상 농주도 아니고 노동주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개성이 강한 다양성 프리미엄 시대로 본격적으로 막걸리가 날개를 펴고 제대로 된 어떤 하나의 산업 구조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제 이제 테마가 막걸리 양조의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서 막걸리 양조 기술이 중요하냐? 뭐 당연히 중요하죠. 양조 기술이 발달되면 당연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안전 유생에 대한 부분, 안전성이 기술이 발달되면 좋아지고 안정성 그리고 후발효 때문에 이제 터진다든지 알코올 스펙이 6%짜리를 출고했는데 소비자 손에 가서 음용 한 7%, 8% 된다.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것이고 기호성 지금 획일적인 게 많죠. 입국을 똑같이 쓰거나 혐오도 시판 혐오를 쓰거나 이러면서 맛들이 굉장히 획일화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못 시키는데 그런 기호성도 기술 개발에 따라서 증진될 것이다. 그럼 생산성 대량화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기술 발달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 현재 우리 막걸리가 처한 상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막걸리인 경우에 후발효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향후에 수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고 맛을 좀 더 다양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저는 그거를 세련된 대중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중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보편적으로 맞춰가지만 기존 막걸리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기호성이 높아지는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주로 어디를 포인트 두냐면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누룩 연구를 국제과제로서 한 8년 정도 한식연하고 했고 연구비도 뭐 한 20억 가까이 따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연구 결과 누룩에는 아플라톡신이 있긴 있습니다. 간혹. 근데 양이 워낙 적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누룩을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플라톡신이 알코올 발효하는 과정 중에서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룩에서 그 막걸리나 누룩 가지고 아플라톡신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한 번도 연구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거나 데이터를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식중독 같은 거 발효할 때 일부러 넣어가지고 챌린지 테스트를 해보죠. 발효 중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 막걸리가 유생의 어떤 제대로만 발효된다면 위생에 문제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말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 다만 안정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나 기호성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막걸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숙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 기술에 혁신 기술이 앞으로 발달된 그런 혁신 기술이 더해져서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되고 제품의 안정성이 강화된다면 결국은 막걸리 산업이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외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막걸리 양조 기술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게 뭐 앞서도 이제 말씀을 그 유네스코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 테마가 그 양조 기술이다 보니까 양조 기술만 가지고 막걸리가 상품성이 강화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저는 공산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걸리는 하나의 문화상품입니다. 이 앞선 시간에 계속 이런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걸리는 하나의 전통과 가치가 포함된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기술로서 최신의 기술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품질 이상의 분명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막걸리가 상품성이 올라가고 세계의 어떤 명주들과 어깨를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 양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원래 주제였던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막걸리의 상품성은 기술보다 혹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걸리의 어떤 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밸류 체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쌀을 처리하고 발효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가치가 어떻게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 기술은 어떤 게 나와야 될 것이냐. 제가 그 기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제 테마가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숙제, 그러니까 과제로만 보면 이걸 국제 과제화 시킨다면 연구비가 한 100억 이상은 들 것 같아요. 제가 대충만 이렇게 계산해 봐도 한 10년 이상 과제로 한 100억 이상.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같이 뭐 강력하게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쌀만 가지고 보면 현재 우리 현실은 고미하고 수입미를 많이 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국내산은 고미를 위주로 쓰고 그리고 아니면 수입미를 위주로 쓰고. 근데 문제는 고미를 쓰면 주질이 무조건 나빠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숨기고 가는 거죠. 뭐 괜찮더라, 뭐 별 차이 없더라. 근데 실제 차이 나죠. 차이 납니다. 그리고 수입미를 쓰게 되면 고미보다는 품질은 좋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수입미가 훨씬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조 방법에 따라 차이도 나긴 나지만 하지만 수입미를 쓰게 되면 우리 막걸리라는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미를 하게 되면 고미를 전처리하는 기술들은 현재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미에 있는 그 지방산이 산패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산처리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폐수가 또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산을 쓰는 경우에도 원산지 마케팅을 위주로 하죠. 경기미를 썼다, 어디를 썼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특정 품종을 쓸 때는 다수확미 씁니다. 다수확미를 쓰는 이유는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한다는 게 약간은 좀 우리가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막걸리에도 원하는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추구하는 품질. 뭐 깔끔한 술을 만들겠다, 아니면 향이 풍부한 술을 만들겠다. 뭐 깔끔한 술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적은 품질을 샀어야 될 것이고, 향이 풍부한 그 막걸리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단세 지방산이나 뭐 중세 지방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혹은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많은 쌀을 쓰더라도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목표 주질에 맞는 양조 효증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다수확미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 특산주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쌀을 쓴다거나 하는, 현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 막걸리 품질을 위해서는 품질 맞춤형 그런 품종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료 처리 부분도 현재는 정자를 대부분 쓰죠. 근데 정자하는 부분이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미래 양조 기술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친환경적인 부분, ESG라고 이야기하는 친환경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절감되거나 아니면 이 정미를 하더라도, 아니면 정미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택하거나 하는 이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부분, 에너지 저감 공정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효모 부분도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시판 효모를 많이 쓰니까 업계마다 주질이 비슷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근데 연구는 지금 많이 됐습니다. 사실 한식연이라든지 농진청이라든지 다양한 효모들이 연구되고, 국세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효모 이렇게 특허내고 공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용화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자가에서 효모를,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효모를 배양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기에는 업체가 그런 시스템을 또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럼 종견업체가 그걸 대신해 줘야 되는데 종견업체가 개별 기업들한테 소량 필요한 만큼 만들어 주기에는 또 그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어느 정도 만들면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공급 체인에 약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발하는 연구 입장에서는 좋은 효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효모가 가만히 있다가 향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원료하고 맞아야 되는데 향을 만들려면 그 원료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원료를 썼을 때 어떤 효모가 만나가지고 향을 만든다. 그래서 원료와 효모,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발효는 어떻게 하고 하나의 시스템이 맞아야지 그 대사가 이제 제대로 맞아야 원하는 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각 개별 기업에서 하기까지는 좀 시간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맞춤형 효모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하고, 일본은 협회에서 이제 양조 효모 사케 같은 경우 협회 메토 이래서 자기가 원하는 주지를 나는 어떤 사케를 만들 거야 하면 협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막걸리 협회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맞춤형 효모를 공급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뭐 OEM 생산을 하든지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룩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룩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었어요. 국책과제 때문에 오래 했는데, 현재 우리 전통 누룩, 계량 누룩, 입국, 뭐 자가 누룩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누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누룩 그거 전통 누룩 뭐 해로운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계량 누룩이나 입국 쓰면 그 정통성 없는 거 아니냐, 뭐 단일균이 좋으냐, 복합균이 좋으냐, 계속 이슈들만 있지 해결책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해결책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왜? 깊이 있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해야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표 주질에 맞춤형 누룩들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제가 누룩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단일균보다는 복합균을 써야 된다. 그게 꼭 전통 누룩을 쓴다기보다 단일균이 아무리 좋은 단일균이라도 저 단일균이 만들어내는 술의 풍미는, 우리가 음악을 예를 들자면 악기 몇 개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실내악 같은 것들이 있죠. 실내악. 악기 한 3개에서 5개 가지고 좋은 음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내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웅장하고 멋진 음악은 오케스트라. 악기가 적어도 50개. 막 이렇게 돼서 웅장하고 풍부한 이런 음력을 만들면서 하는 오케스트라. 근데 오케스트라, 그 전통 누룩이나 혹은 복합균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빚거나 막걸리를 만들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풍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오케스트라가 좋은 연주를 하기에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개개인의 연주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 하려면 아직도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복합균 어떤 미생물 군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고 원하고자 하는 풍미가 있을 때 유산균의 농도는 어떻게 하고 곰팡이균은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원하는 제어를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저도 해보니까 작년 한까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붙어서 제대로 하고, 여기서 만약에 파생된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업계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두 개 기업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룩 효소를 쓰더라도 누룩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효소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술을 빚을 때 누룩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소가 그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특정 효소 몇 가지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누룩 효소가 가지는 다양한 효소들을 몇 가지만 쓰고 몇 가지는 실활시켜서 원하는 대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제어 기술, 이것도 뭐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몇 가지 쓰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면 원하는 대로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패키지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거나 하면 다 투명 페트를 바꿔야 되죠. 지금 의무적으로 바꾸거나 권장사항인데, 투명 페트의 문제점은 물론 친환경적이라서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점은 빛, 그러니까 자외선이 아니고 광이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에 의해서 술이 변질되는 그 파장이 350 나노미터에서 한 450 나노미터, 그러니까 자외선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중에서는 가장 짧은 파장, 빨주노프초 파남 보면 보라색이나 파란색 정도 파장과 자외선 파장이 겹쳐져 있는, 그게 술을 굉장히 해롭게 만드는 그 파장인데, 자외선 차단제만을 투명 페트에다 바른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이게 약간 가시광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명 페트를 썼을 때 주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현상을 아직도 극복 못하고 있는데 환경 쪽에서는 친환경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 지금 이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뚜껑 부분도 지금 우리는 후발효를 하기 때문에 뚜껑이 부직포 써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술이 누주되거나 해서 뭐 수출 문제 아니면 전국으로 유통하는 문제, 어디 여행 갔을 때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숨만 쉴 수 있는, 액체는 나가지 않고 공기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캡들이 좀 더 기능성 패키지, 이 빛 차단이나 투명 페트로 가더라도 선택적인 파장을 차단하거나 숨쉬는 캡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연구가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양질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1순위 과제죠. 후발효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업계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 처리를 해가지고 살균을 해서 후발효를 억제하는, 이건 이제 생막걸리 아니고 살균 막걸리고, 지금 생막걸리로서 하고 있는 방법은 고알코올 제어입니다. 알코올이 한 12%, 13% 정도 넘어가면 대부분 효모가 죽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이제 발효를 멈추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뭡니까 이제 프리미엄 막걸리 작은 특산주에서 이렇게 프리미엄 막걸리 낼 때 알코올 도수가 보통 12~13%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발효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고알코올 막걸리에는 음용감 이슈가 무조건 있습니다. 막걸리란 자체가 우리가 쉽게 벌컥벌컥 마시게끔 이렇게 맥주처럼 그런 건데, 알코올이 한 12~13% 돼버리면은 그런 막걸리 본연의 그런 음용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열 처리해서 살균하면 보존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심지어 뭐 2년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가열치 문제가 있죠. 근데 가열치라는 것은 결국은 아미노산하고 당하고 결합돼서 생기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료의 아미노산을 선택적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뭐 당을 어떻게 제어를 한다든지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기술들은 개발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발효 제어 기술들, 비열 처리, 뭐 초고압 살균이라든지 아니면 살균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발효를 억제할 수 있는 히트쇼크를 준다든지 아니면 콜드쇼크를 준다든지 뭐 영양분을 조절해서 효모는 살아있지만 효모가 더 이상 발효를 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는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업계 전반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막걸리도 좀 균질화했으면 좋겠다. 청분리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그 청분리를 좋아해서 맑은 걸 뭐 일부러 이렇게 따라 먹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막걸리도 이제 우유나 뭐 아침 햇살이나 이런 것처럼 뽀얗게 이렇게 균질화되는 게 상품성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안 된 건 아니고 국세청에서 이제 잘 못 쓰는 어떤 특정 청합 원료를 쓰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막걸리에 쓸 수 있는, 물론 껌은 지금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쓸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조금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호모게나이저를 세게 하거나 아니면 껌을 쓰거나 이렇게 잘 기술적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아직은 좀 더 몇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면 뭐 하여튼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뽀얗게 보기 좋게 예쁘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상품성을 올리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막걸리 어떤 티표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잔의 형태라든지 이런 잔 모양에 따라서 똑같은 막걸리도 맛이 달라집니다. 잔이 이렇게 좁고 긴 잔은 입에 털어넣었을 때 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때릴 때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손바닥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때릴 때랑 이 맞는 느낌이 기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잔이 입구가 큰 걸 가지고 입에 탁 털어넣었을 때 입 전체에 퍼지는 술맛과 좁은 잔으로 딱 해서 혀의 일부분이 딱 닿아서 다음에 퍼지는 것이랑은 같은 술이라도 맛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 어떤 걸 맛과 향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잔 모양도 달라져야 되고, 아직은 그런 연구는 지금 안 돼 있죠. 와인은 이건 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막걸리 업계는 그냥 공용 잔 정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형태. 근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는 표준화, 규격화, 생산성, 효율성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다양성, 프리미엄화 여기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앞서 유네스코 이야기할 때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통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전통주는 어떤 기업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도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주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술에서도 좋은 보건주가 이번에 한번 나왔던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 가르쳐 주시죠. 수은자빵의 농담입니다. 어쨌든 수은자빵 보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공개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건주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 옥지춘입니까? 예. 옥지춘이고 뭐 이화주가 됐건 우리 문헌에 나오는 이런 술들은 우리 모두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유산이라서 기업들이 복원하고 하면 다 같이 저희도 복원을 많이 하거든요. 복원도 하고 상품화도 하고 하는데 그 자체는 다 저는 공공재라고 봅니다. 공공재.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같은 재산이라고 보고 다 오픈해서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거는 개별 기업이 소유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의 기술은 공공재로서 우리 협회 차원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협회 차원의 플랫폼, 기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회 차원에서 교육, 지금도 교육은 되게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설기관에서도 하고 정부 기관에서도 교육하고 하는데 협회에서도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협회에서 교육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업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교육이고 그래서 협회에서 교육하는 게 자기 기업 비밀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공재, 우리 전통 기술이 어떤 게 있다라는 식의 공공재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이 업계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일단 디딤돌로 삼는 거죠. 하나의 초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막걸리 전통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토대로 해서 자기만의 차별의 기술을 갖고 가는. 그렇지 않으면은 업계가 전체가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 들어오기는 젊은 친구들이 다 들어오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뭐 이상한 술 만들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통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재화를 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 개별 기업들은 맞춤 기술로서 차별화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우리 전통 기술이나 전통 레시피들은 DB화. 이것도 지금 어디 과제로 우리 조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체계화가 잘 됐을 때 정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확장인데 저희도 한 10년 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막걸리 확장 팀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 막걸리 확장에 대한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만들고 뭐 모욕하는 술도 만들고 그때 그걸 이제 막테라라고 해서 그 뭡니까 피테라 일본 SK2가 피테라 파이토케미칼 테라피라고 해서 SK2 화장품이 뭐 몇 조 원치 벌었는데 저도 이거 정부 과제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막걸리의 기능성이 피테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테라라고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화장품도 막 만들고 했는데 한 기업이 그때는 저희만 이래 막 앞서서 하다 보니까 한 기업만 해가지고는 힘이 많이 딸려요. 한다면 막 기업 몇 개가 어불러가지고 전체 트렌드나 유행을 막 만들어야지 힘이 있는데 뭐 혼자만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팀도 해체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런 용도의 확장에 대한 연구도 화장품이나 아니면 우리 막걸리 자체가 쌀 발효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코올을 빼버리면 쌀 발효 음료가 되니까 쌀 요구르트나 쌀 발효 음료 혹은 식초 이런 쪽에 용도가 확장돼 가지고 막걸리뿐만 아니라 쌀 발효에 관련된 전반적인 하나의 비즈니스 군이 돼 가지고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박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키워드를 다시 뽑아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막걸리 양조 기술의 미래의 전망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아까 제가 이 자료도 인공지능이 거의 뭐 목차하고 다 잡아주고 인공지능이 진짜 써보라니까 엄청나게 잘 써요. 놀랄 정도로 잘 쓰는데 인공지능이 아마 조만간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막걸리 업계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온다면은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특허도 지금 벌써 챗GPT 가지고 특허 출원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 우리는 법으로 그게 논문은 지금 챗GPT 못 쓰게 돼 있는데 특허는 아직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특허는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허는 챗GPT로 쓸까 싶긴 한데 인공지능이 일단 들어온다면은 생산량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되고 비용 절감, 기호성 증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측을 통해서 빠른 대응력 당연히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도입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도 앞으로는 더 활용이 될 건데 제가 큰 숙제로 보고 있는 이 업계 후발효제를 하는 이 기술도 반드시 이제 해결돼야 될 걸로 보고 양조미생물도 이제 GMO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는데 유전자 가위는 뭐 아직 법으로 못 쓴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곧 허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양조미생물들이 특히 효모가 고향기 발현하는 이런 효모들은 현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 혹은 누룩 미생물 굉장히 많은 복합균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조합별로 미생물 조합이 그렇게 되는 것도 어떤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로 가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조 호적성 원료도 목표 주제를 맞는 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경우 어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어때야 되고 어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많아야 되고 적어야 되고 중세지방산이 많아야 되고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연구도 충분히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상 체질에 맞춰서 뭐 너는 막걸리 먹으면 돼. 막걸리 같은 건 따뜻한 성질이 있으니까 또 맥주는 찬 성질이 있고 이래서 사상 체질로 누구는 막걸리 먹고 누구는 맥주 먹고 누구는 소주 먹고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은 개인 유전 정보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체 상태에 따라서 막걸리를 마시되 너는 어떤 원료를 쓴 어떤 발효를 한 막걸리를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뭐 꿈만 같은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친환경 원료를 써야 되고 스마트팜 뭐 저희도 이제 스마트팜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 지금도 일산에서 박람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팜도 이 양조업계에 분명히 관여를 할 것 같아요. 스마트팜 원료가 좋은 거는 뭐냐면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이 돌아서 어떤 양조용 원료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폐기물, 폐수 이런 것들이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우리가 쌀을 침미하거나 세척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BOD가 높아가지고 엄청나게 그게 폐수 처리에 부담을 주는데 이것들 미생물의 어떤 그 배지의 원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미네랄이나 그 영양소가 아미노산이나 이게 많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재활용이나 재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기술들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많고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런 기술들도 이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양조 기술이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이 혁신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TPO가 확장돼야 돼서 아까 이제 그 우리 장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막걸리 고용분이 이상하게 자꾸 줄고 있다. 근데 그거는 제조자의 의도가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를 우리가 음용할 때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너는 막걸리를 먹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이 텁텁하고 배불러입니다. 텁텁하고 배불러. 그럼 텁텁하고 배불러를 해소할 때 제일 좋은 게 아까 그 밑에 제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주는 거죠. 제가 주면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양은 점점 줄어가는 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는 그럼 어디까지가 막걸리고 이제 그걸 EBC로 우리가 본다면은 장수 막걸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대로 딱 EBC 재면 한 1,500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반으로 줄이면 700, 700이면 막걸리야? 그럼 그 반으로 300이면 막걸리야?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맑아지고 고형분이 없을 때까지가 이제 막걸리인가라는 부분들은 굳이 규정 안 하시고 그냥 저는 아주 맑을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약간의 미탁 정도만 가도 되지 않을까. 그 소비자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세계화돼야 되고 저는 가양주도 업계 경쟁자가 아니고 가양주는 업계랑 같이 가는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양주가 활성화돼야 되고 1,000만 양조인이 우리 인구가 5천만이면 5분의 1은 다 양조인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이 양조인이라는 건 집집마다 술을 다 빚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1,000만 양조인이 양성이 돼가지고 가양주 문화가 활성화되고 집집마다 새로운 술들이 나오고 제가 최근에 그 젊은 양조인들이 새로운 술을 빚는 거 보면 제가 그
이 생명과학 쪽, 미생물 쪽을 전공했는데 캄브리아기라고 있습니다. 이 진화적으로 보면 캄브리아기라는 게 생명체가 이 지구 역사로 봤을 때 폭발적으로 탄생했던 시기가 캄브리아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막걸리 업계를 보면 막걸리의 어떤 캄브리아기 같아요. 별별 희한한 막걸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얘들이 다 살아남냐? 한 99% 다 죽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 살아남는 것들은 이제 인간처럼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제 지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시기가 없다면 그놈이 그놈인 거고 소주한테 치이고 뭐 사케한테도 치이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캄브리아기 같은 폭발적인 발전 시기에 국세청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제도를 완화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괜히 오셔가지고. 그 막걸리는 이 미생물과 여러 가지 원료, 식문화 이 복합적인 하나의 하나의 복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융복합 연구가 이제 같이 돼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양조 기술이 발전했을 때 숙제는 과연 없을까? 물론 숙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신경 쓰는 건 그거 같아요. 그게 과연 막걸리인가? 나름 이제 규정을 가지고 지킬 거는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될까? 색소 트는 걸 과연 막걸리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더 머리 아프실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전통과 충돌하고 새로운 현상이 나올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안고 가고 지키고 또 받아들이고 할 것이냐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원론주의자들, 전통 원리 고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격하지만 발전, 진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거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는 봐요. 그럼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다 같이 협회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통과의 충돌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 같고 그렇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스마트팜이 어느 지역 특산주라는 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스마트팜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이 땅에 없는 것도 잘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못 만드는 그런 원료들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활성화되는 미래 과연 지역 특산주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 다양성이 감소될 수도 있고 미래가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면 반대로 또 다양성이 굉장히 소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막걸리를 대체품 이런저런 불편한 이유로 획기적인 기술로 막걸리를 대체하는 좋은 술이 나왔다. 그럼 과연 그걸 우리가 막걸리로 부를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 막걸리로 부르게 할까? 세금을 5% 붙여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몇 점 말이 됐습니다. 몇 점 말은 그냥 쭉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우리 막걸리는 외재적 요인으로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는데 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가장 가슴 아프죠. 왜곡되는 현재의 모습들. 희석식 소주가 소주의 원조가 되고 사케가 전통주로 변모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데 최근에 이런 막걸리 붐이 일면서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들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양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 있고 품격 있는 프리미엄 막걸리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전통 기반 기술 위에 혁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안전성이 강화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대중성을 벗어났으면 안 돼. 막걸리는 철저한 대중주기 때문에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되 개성과 전통 가치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막걸리 시장이 넓어지고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제 K 음식, 그다음 K 술 이런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번 이 큰 테마 유네스코 막걸리 등재에 위한 노력도 그거의 가장 큰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게 아직 그 주세법상 막걸리 분류는 돼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막걸리고 이렇게 하면 기타 주류 유사 탁주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인 막걸리의 어떤 분류 그리고 명칭 그래서 라벨 이름만 보면
아 이건 원료를 뭐 썼고 제조 방법은 어떻고 뭐 네가 2단 담금했는지 3단 담금했는지 첨가물 원료 들어갔는지 원료는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분류 체계와 명칭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나아가서 이게 기반이 된다면 이제 등급제 분류 체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만든 거는 1등급, 이래 만들면 2등급, 이래 만들면 3등급. 그래서 이게 주세법하고 연계된다면 뭐 1등급은 세금 얼마, 2등급은 세금 얼마, 3등급 뭐 쉽게 말하면 유사탁주 같은 거는 뭐 3등급이고 세금 얼마 뭐 이런 식의 어떤 등급제까지 되고 이 등급제가 제대로 됐을 때 저는 품평에도 제대로 된 품평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품평에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확산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되고 우리가 막걸리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명칭 체계도 만들어지고 등급제도 있을 때 품평에도 다 갖춰질 수 있다고 그게 기반이 되면 우리 막걸리 산업은 정말 제대로 갖춰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정말 이 회장님도 계시고 고모님도 계시는데 정말 숙제가 많지 않을까 정말 이 종신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막걸리 양조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신우창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장영진 팀장님과 신우창 소장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지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예. 예. 우리 두 분을 모시면서 보듯이 강의 내용이 충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충돌했어요. 한 분은 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규제 아닌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다양화와 현대에 맞는 어떤 수를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좀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또 새로운 술들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두 분을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극대극으로 한번 모셔봤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영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 소비는 줄고 젊은 20대들 MZ세대들이 우리의 관심을 갖고 면허를 이렇게 많이 난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우리 전통주 산업 막걸리 산업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우창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트렌드에 맞는 우리의 술을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술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원료와 다양한 원료를 가지고 술을 빚는데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회에서 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MZ세대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저희가 그 규제를 많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힘이 못 닿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맥주, 수제 맥주는 정말 정부에서 정말 그 상상 외로 규제를 많이 풀어줬고 또 하기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막걸리만큼은 그걸 전통주만큼은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그 전에 평가를 할 때 야, 이 수제 막걸리는 그 MZ세대들 또 새로운 세대들이 뭔가 이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막걸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자체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오늘 그 관람객도 그렇고 또 오늘 부스에 참여한 우리 회원사도 그렇고 또 오늘 강의도 들어보면 20대 MZ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추구했던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전통주 산업 특히 막걸리의 어떤 그런 규제라든지 새로운 아이템 또 새로운 것들이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영진 팀장님 준비하시고 국세청 이제 뭐 또 규제가 많은 여러 군데도 있지만 또 규제가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또 전통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양조업계에 들어와서 그런 걸 다 해결하는데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규합해서 협회에서는 잘 앞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오늘 강의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발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패널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막걸리 세계와 유네스코 공동등재 전략 방안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